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동안 밤마다 베개를 적시고 또 1년 동안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을까 수도 없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같은 단지 새댁을 만났는데요. 그 새댁이 시어머니 모시는 게 너무 힘들다며 화장실 한 구석에서 울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꼭 5년 전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받을 수 있다면 저는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47이 된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22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5년을, 꼬박 5년을 시어머니 병수발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미음 그릇을 들고 들어가던 그 복도에서 어머니 방문 너머로 흘러나오던 그 한마디 때문에 저는 그날로 5년치 정성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재수없는 년이 간호해서 안 낫는다. 어머니가 친구분께 전화통화로 하시던 그 말 한마디에 제 인생이 통째로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그 5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며느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따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오늘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요. 듣다가 마음이 동하시면 아래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같은 사람들 사연이 더 많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손가락 아프지 않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 25년 한 맺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도 작은 시골에서 5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 2, 아래로 여동생 1, 남동생 1. 우리 친정은 농사를 짓던 집이었고 형편이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만 겨우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 작은 회사 경리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0살이었어요. 월급 받으면 절반은 친정에 붙이고 절반으로 자취방 월세 내고 밥 사 먹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젊었으니까, 희망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매일 아침 콩나물국 한 그릇 먹고 출근하는 그 길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 영업부 직원이었던 정훈 씨. 키도 크고 말도 점잖고 무엇보다 저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굴어줬어요. 저 같은 시골 처녀한테 매일 점심을 사주고 퇴근길에 우산도 챙겨주고 비 오는 날에는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무렵 정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경 씨, 우리 어머니가 좀 성격이 있으셔. 어머니 마음에 들려면 좀 노력해야 할 거야.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잘 모실게요 하고요. 21살 시어머니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 처녀가 뭘 알았겠어요. 시어머니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습니다. 종로의 한정식 집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계셨는데 첫눈에 봐도 기품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기 엄마는 어디 출신이라고 했지? 내 충청도 옥천입니다. 옥천? 거기가 시골이지? 집안은 뭐 하시는 분들이고? 농사 짓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께서는 미간을 찌푸리시며 잠시 침묵하시더니 정훈 씨를 향해
얘기 좀 하자 하시면서 화장실 쪽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앉아서 물 한 잔을 다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도 모른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저를 보시더니 괜찮아, 아가. 우리 집사람이 좀 까다로워서 그래 하시면서 손등을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그 시아버님의 따뜻한 손길이 제 25년 시집살이에서 받은 거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시아버님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예단을 이만큼 해와라. 시댁 식구 모두에게 한복 한 벌씩 맞춰와라. 시누이는 명품 가방을 해줘라. 친정엄마가 농사 지은 돈 야금야금 모은 통장을 다 털고도 모자라서 외삼촌한테 빚을 내야 했습니다. 결혼식 날 친정엄마가 식장 한 구석에서 우시는 걸 보고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신부가 결혼식 날 울면 안 된다는데 저는 그날 화장이 다 번지도록 울었어요.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훈 씨는 외아들이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외아들이 분가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하시면서 당연히 같이 살자고 하셨거든요. 신혼방이라고 받은 건 시댁 2층 작은 방 하나.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시아버님, 시어머님 아침상 차리고 정훈 씨 도시락 싸고 시누이 정숙 언니가 가끔 들르면 그 사람 밥까지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견딜만 했어요. 시아버님은 며느리한테 따뜻하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저를 들들 볶으시면 여보, 며느리도 사람이야. 좀 살살해 이러시면서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시어머니의 며느리 시집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고요. 큰아들 진우를 낳고도 시어머니께서는 산후조리는커녕 옛날에는 다 그냥 일어나서 일했어. 너도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산후풍이라는 게 와서 손목이 시리고 어깨가 아파도 그게 무슨 핑계냐고 하셨고요. 둘째 진아를 낳았을 때는 딸이네. 손주 더 봐줘야 하겠다 하시면서 시큰둥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들 손주만 좋아하셨거든요. 그 와중에 정훈 씨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술자리, 회식, 출장, 주말에도 골프 친다고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두고도 우리 정훈이가 가장이라 고생이야 하시면서 저한테는 너는 집에서 애 보는 거 하나 못해서 정훈이 힘들게 하니? 이러셨어요. 진우가 7살, 진아가 5살 무렵 친정에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너무 슬퍼서 친정에 가서 며칠 머물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외할머니가 뭐 그렇게 가깝다고 하루만 갔다 와 하시는 거예요. 결국 장례식 당일 아침에 내려가서 그날 밤 막차로 올라왔습니다. 친정엄마가 막내딸 손을 잡고 그 집에서 너무 고생하지 마라. 내 따라 하시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진우는 고등학생, 진아는 중학생이 되었고 저는 어느덧 40줄에 들어섰습니다. 거울을 보면 22살 때 봉긋했던 볼이 다 꺼져 있고 손은 주부습진으로 갈라져 있고 흰머리가 군데군데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 집에서 뭘 했나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었지만 그래도 자식들 보면서 견뎠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일어나시려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정훈 씨한테 전화하니까 회의 중이야. 알아서 해 한마디 하고 끊더라고요. 시누이 정숙 언니한테 전화하니까 어머 어떡해. 나 지금 부산이야 못 가 하고요. 결국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모시고 가고 보호자 사인하고 입원 수속 밟고 모든 걸 저 혼자 다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오른쪽 반신마비가 올 거고 언어장애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평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무서운 단어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2달 동안 저는 매일 도시락을 2개씩 싸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드릴 죽 그리고 제가 먹을 김밥 1줄.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변기 비우고 몸 닦아드리고 머리 빗어드리고 그렇게 2달을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시누이 정숙 언니는 그 2달 동안 딱 2번 왔어요. 그것도 빈손으로 와서는 옳게 고생하네 한마디 하고 30분 만에 가버렸습니다. 정훈 씨는 일주일에 1번, 일요일 저녁에만 잠깐 들렀고요. 퇴원하고 집으로 모셔온 첫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내 시어머니다. 내가 잘 모시자. 자식 도리하자. 정훈 씨한테는 회사 일에 신경 쓰셔. 어머니는 내가 모실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정훈 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마워 여보. 당신밖에 없어.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 한마디 듣자고 5년을 갈았습니다. 병수발이라는 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 1달, 2달은 어떻게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아져요. 제 일상은 이랬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기저귀 갈고 6시에 죽 끓여서 떠먹여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몸 닦아드리고 7시 반에 진아 도시락 싸고 학교 보내고 정훈 씨 출근시키고 8시 반부터는 시어머니 재활운동 도와드리고 10시부터는 빨래, 청소, 점심 준비, 점심 떠먹여드리고 오후엔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약국 들러서 약 타오고 저녁 준비하고 저녁상 차리고 또 떠먹여드리고 밤 9시에 또 기저귀 갈고 잠자리 봐드리고 그러고 나서야 제 시간이 됩니다. 밤 11시. 그제서야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서 식어버린 밥 한 술 뜨다가 졸곤 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 5년 동안 정훈 씨가 어머니 기저귀 한 번을 갈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어머니 기저귀를 가냐는 거예요. 정숙 언니는 명절 때만 와서 엄마 살이 너무 빠지셨네 하면서 우는 신용을 하고 저한테는 옳게 엄마 좀 잘 챙겨드려. 살이 왜 이렇게 빠지셨어? 하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살이 빠지긴 누가 빠져요. 시어머니는 거동을 못 하시니까 점점 살이 찌셨고 살이 빠진 건 저였습니다. 5년 동안 12kg가 빠졌으니까요. 이상한 건 그거였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정성껏 모시는데도 가끔씩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는 눈빛이 차가울 때가 있더라고요. 죽을 떠먹여드리면 입을 꽉 다물고 안 드시고 약을 드리면 뱉어내시고 제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고 물으면 그냥 천장만 쳐다보시고 그런데 그 이튿날 정훈 씨가 오면 정훈아, 엄마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잘 지낸다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어머니가 그래도 나한테 고마워하시는구나 하고 위로받았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요. 그 5년 동안 친정엄마가 2번 입원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친정에 못 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친정엄마가 폐렴으로 입원하셨을 때 저는 전화로만 엄마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울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괜찮다, 내 딸. 시어머니 잘 모셔라.
그게 내 자랑이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는 그렇게 자식 걱정 안 끼치려고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 친정엄마를 2번이나 못 보고 보냈다는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진우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 그러니까 시어머니 병수발 4년차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진우 입학식에도 저는 못 갔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열이 나셔서 응급실에 모시고 가야 했거든요. 진우가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다른 엄마들은 다 입학식 왔는데 우리 엄마만 안 와서 솔직히 좀 서운했어. 근데 할머니 때문이지? 알아.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제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자식한테 못해준 거, 그게 사실 제일 한이 됩니다. 5년 차가 되던 그해 여름, 7월의 어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시어머니 점심으로 전복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입맛이 없으시다고 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가서 전복을 사왔거든요. 죽을 끓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시면 좋겠다.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죽을 다 끓이고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김치까지 송송 썰어서 쟁반에 받쳐들고 2층 시어머니 방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안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랑 통화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유, 영자야. 말도 마. 내가 5년째 이러고 누워있잖아. 안 낫는다, 안 나아. 의사들도 다 포기했어. 저는 죽그릇을 들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영자라는 분은 시어머니 친구셨어요. 동네 노인회 회장하시는 분. 우리 며느리? 아유, 말도 마. 그년이 간호를 해서 내가 안 낫는 거야. 재수없는 년이 손을 대니까 약발이 안 받는 거지, 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쟁반이 흔들리면서 죽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소리도 못 들으시고 계속 통화를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해. 데리고 있어야 하지. 내 아들이 회사 일에 바쁘니까 그년이라도 부려먹어야 안 하겠어? 영자야, 그래도 전현 부려먹기는 좋아. 시키면 뭐든 다 하니까. 멍청해서 좋다, 멍청해서. 호호. 내가 정훈이한테 그랬어. 새장가 가라고. 전형 같은 거 말고 좀 똑똑하고 집안 좋은 색시 얻으라고. 근데 정훈이가 애들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고. 아유, 답답해 죽겠어. 진작 헤어졌어야 했는데 그년이 끈질겨.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노량진까지 가서 사온 전복죽. 그게 손에 들려 있었거든요. 5년. 꼬박 5년. 제 인생에 가장 빛났어야 할 40대를 통째로 갈아 넣은 5년. 그 5년이 그 한마디로 다 부서지더라고요. 재수 없는 년. 멍청한 년. 새장가. 진작 헤어졌어야. 저는 쟁반을 그대로 들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엌 식탁에 죽그릇을 내려놓고 거기 그대로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울음이 슬픈 울음이 아니더라고요. 분한 울음, 억울한 울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았지? 하는 그 깨달음의 울음이었습니다. 40살 넘어서 한바탕 우니까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저는 휴지로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죽그릇을 들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갔어요. 이번엔 노크도 안 하고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이미 통화를 끊으시고 멀쩡한 왼손으로 머리맡 사탕을 까서 드시고 계셨어요. 거동을 못 하신다던 분이
멀쩡하게 사탕을 까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저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우리 며느라. 죽 끓였니? 어디 보자. 우리 며느리 정성으로 끓인 죽이니까 한술 떠봐야지. 방금 전화로 저를 재수없는 년이라고 부르시던 그 입으로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시는 그 목소리.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5년 동안 이 사람이 매일 이렇게 두 얼굴로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5년이에요, 5년. 어머니, 방금 영자 이모랑 통화하셨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탕을 입에 문 채로 저를 보시는데 그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니 갑자기. 제가 다 들었어요, 어머니. 재수없는 년이 간호해서 안 낫는다고, 멍청해서 부려먹기 좋다고, 진작 새 장가 보냈어야 했다고요.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더니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경아, 그건 그냥 친구랑 농담한 거야. 너도 알잖니. 늙은이들 농담이 다 그런 거지. 진심이 아니야. 진심이 아니야. 여러분, 만약 시어머니가 그때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사과하셨다면요. 저는 어쩌면 그 5년을 마저 채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뭐였냐면 농담이다. 진심이 아니다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새벽 4시 노량진을, 못 가본 친정엄마 입원실을, 못 가본 큰아들 입학식을, 그 모든 걸 한마디로 농담이라고 정리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그 죽그릇을 시어머니 머리맡 협탁 위에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제 손은 어머니 몸에 닿지 않을 겁니다. 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그렇게 부려먹기 좋아하시던 그 멍청한 며느리는 없어요. 그러고는 방문을 닫고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뭐라고 외치셨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요. 정훈 씨한테 전화한 거였어요. 여보, 지금 당장 집으로 와요.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지는 와서 들어요. 안 오면 나 이 집 나갑니다. 정훈 씨가 1시간 만에 집에 왔습니다. 5년 동안 어머니 기저귀 한 번을 안 갈아본 그 사람이 이번엔 1시간 만에 달려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정훈 씨한테 그날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다 말했습니다. 정훈 씨는 듣더니 한참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어머니야. 늙으셔서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실 수도 있고. 여보, 저는 그 사람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어머니 병수발 안 합니다. 이건 결정사항이에요. 어머니는 외아들인 당신이 모시든 정숙 언니가 모시든 요양원을 모시든 알아서 하세요.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손 안 댑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이정훈 씨. 저는 그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 그 사람 이름을 그렇게 부른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5년 동안 당신이 어머니한테 기저귀 몇 번 갈았어요? 약 몇 번 챙겨드렸어요? 새벽에 응급실 몇 번 모셔갔어요?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없죠. 한 번도 없죠. 그 5년 동안 나는 친정엄마 입원하셨을 때도 못 갔어요. 진우 입학식에도 못 갔어요. 내 인생의 5년을 통째로 어머니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뒤에서 나를 재수없는 년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더 해야 해요? 정훈 씨가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머니 요양원 보내자고? 요양원이든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직접 모시든 정숙 언니가 모시고 가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나는 이제 이 일에서 빠집니다. 그 말을 하고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통장, 신분증, 그리고 친정엄마가 결혼 때 해주신 그 낡은 반지꼬리. 그게 다였어요. 25년 시집살이의 짐이 그 작은 트렁크 하나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날 밤 시누이 정숙 언니가 부산에서 부랴부랴 올라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옳게,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돌아가시게 만들 생각이야? 저는 정숙 언니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5년 동안 어머니 한 번 제대로 모신 적 없는 시누이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형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그러시는 거 보니까 형님이 어머니 모시고 싶으신가 봐요. 잘 됐네요. 어머니 형님 댁에 모시고 가세요. 부산이 공기가 좋다고 어머니가 늘 부러워하셨거든요. 정숙 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직장이 있고 애들이 있고 내가 어떻게 엄마를 모셔? 저도 그랬어요, 형님. 저도 자식이 있었고 살림이 있었고 친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5년을 모셨어요. 형님은 5개월도 못 모시겠어요? 정숙 언니는 말문이 막혔는지 저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정훈 씨한테 화살을 돌리더라고요. 정훈아, 너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어?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두고 나간다는 말을 해? 그때 정훈 씨가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25년 만에 처음으로요. 누나, 미경이가 5년 했어. 5년. 누나는 명절에 와서 하루도 안 잤잖아. 누나가 모시든 내가 모시든 우리가 결정해야 하지. 미경이한테 더 부탁할 수는 없어. 정숙 언니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울다가 새벽에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갈 생각은 결국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친정엄마가 저를 보고 따라 왜 왔어? 하시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 잘했다. 잘 왔다. 5년 했으면 됐다. 너도 사람이지 종이 아니지 않니? 그 한마디가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모든 위로를 한 번에 채워주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친정 그 작은 방에서 어머니가 깔아주신 이불을 덮고 5년 만에 처음으로 단잠을 잤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날 일도 없고 기저귀 갈 일도 없고 누군가의 욕을 받을 일도 없는 그 평화로운 잠이요. 다음날 정훈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곡기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나가버리니까 시누이는 부산으로 가버리니까 외아들 정훈 씨 혼자 어머니를 받으리는데 어머니가 미경이 데려와 미경이 없으면 안 먹는다고 하시면서 단식 투쟁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해. 한 번만 와봐. 응? 저는 전화기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진심으로 후회하시고 영자 이모 앞에서 저한테 사과하시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게 아니면 안 갑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동네 친구분들한테 저를 욕하시던 그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사과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영자 이모를 비롯해서 동네 노인네 분들 다 있는 자리에서요.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시어머니의 거짓말을 듣고 저를 색안경 끼고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오해를 시어머니 본인 입으로 풀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훈 씨가 처음엔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진짜로 일주일 동안 곡기를 끊으시고 점점 위독해지시니까 결국 어머니를 설득하더군요. 저는 친정에서 닷새를 더 머물렀습니다. 그 닷새 동안 친정 엄마가 해주신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그 평범한 밥상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차린 밥상이 아니라 누가 차려준 밥상을 받아본 거였어요. 엿새째 되던 날 정훈 씨가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자 이모를 비롯한 노인네 분들이 그날 오후에 우리 집에 모이실 거라고요. 저는 친정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정훈 씨 차를 타고 다시 시댁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거실에 시어머니께서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그 옆에 영자 이모를 비롯해서 동네 노인의 할머니들 5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무겁더라고요. 정숙 언니도 부산에서 다시 올라와 있었고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한참을 못 보시고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내 어머니, 내가 잘못했다. 영자 이모를 비롯한 노인의 분들이 일제히 시어머니를 쳐다보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우리 며느리 등쳐먹고 살았다. 우리 며느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갔다 오고 새벽 5시 반부터 내 똥기저귀 갈아주고 내 몸 닦아주고 내 밥 떠먹여주고 그 5년을 우리 며느리가 다 살았다. 그런데 나는 친구들한테는 며느리가 못한다고 며느리 때문에 안 낳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영자 이모가 깜짝 놀라셨어요. 순자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그동안 우리한테 한 말이 내가 잘못했어, 영자야. 내가 죽일년이지. 우리 며느리 같은 효녀를 두고도 늙은 욕심에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시어머니는 휠체어에서 떨어질 듯이 몸을 떨며 우셨습니다. 노인의 할머니들 5분도 다들 충격받으신 얼굴이셨어요. 정숙 언니도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께 한 가지 더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더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 다 약속한다. 앞으로는 영자 이모를 비롯한 동네 분들께 절대로 저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으시겠다고요. 만약에 또 그런 말이 제 귀에 들어오면 저는 그날로 이 집을 영원히 떠납니다. 약속한다. 정말로 약속한다. 내가 다시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사람도 아니다. 저는 그날 시어머니께 절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절을 받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 절이 25년 시집살이에 대한 보상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 시어머니 병수발을 시작했어요. 단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 정훈 씨가 일주일에 2번은 어머니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켜드린다. 둘째, 정숙 언니가 한 달에 1번은 와서 일주일씩 어머니를 봐드린다. 셋째, 일주일에 2번 요양보호사가 와서 도와주고 그 비용은 정훈 씨와 정숙 언니가 반반 부담한다. 넷째, 한 달에 2번은 제가 친정에 가서 이틀씩 쉬고 온다. 다섯째, 만약 시어머니께서 다시 1번이라도 저에 대한 험담을 하시면 그날로 요양원으로 모신다. 이 5가지를 정훈 씨, 정숙 언니, 시어머니 모두에게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합의서를 만들어서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사람이 좀 바뀌셨어요. 가끔씩 저한테 미경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했다 하시면서 우시기도 하시고요.
영자 이모를 비롯한 동네 분들도 저를 보시면 미경이 엄마 그동안 우리가 오해를 많이 했네. 미안해 하시면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오해가 풀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정훈 씨였어요. 5년 동안 어머니 기저귀 한 번 갈아본 적 없던 그 사람이 이제는 토요일 아침마다 어머니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어 하더니 이제는 제법 잘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아들이 직접 해주시니까 좋아하시고요. 5년 동안 안 보이던 정숙 언니도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에서 올라와서 일주일씩 어머니를 봐드립니다. 처음에는 짜증을 내더니 이제는 어머니랑 같이 옛날 사진도 보고 같이 텔레비전도 보고 어머니랑 추억을 쌓아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한 번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숙이가 이렇게 자주 오게 된 게 사실 다 너 덕분이다. 네가 그날 손 안 뗐으면 정숙이는 평생 엄마 한 번을 안 봤을 거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며느리 도리, 자식 도리, 그게 다 중요합니다. 효도라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 효도라는 게 한 사람만 갈아 넣어서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건 효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제가 5년 동안 갈려 들어간 거, 그건 효도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한 가족이 한 사람한테 모든 짐을 떠넘긴 거였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병수발 든다는 거,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친자식도 못하는 일을 며느리가 합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한테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엄마고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만 진심으로 해주셔도 며느리는 다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 대신에 뒤에서 욕을 하시면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드님들, 어머니 병수발을 부인한테만 떠넘기지 마세요. 어머니가 누구 어머니입니까? 당신 어머니예요. 며느리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 어머니. 어머니 기저귀 가는 게 부끄러우세요? 그 어머니가 당신 똥기저귀 갈아주시면서 키우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당신이 갓난아기였을 때 어머니는 당신 똥기저귀를 갈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빚을 갚으실 때입니다. 따님들도요. 오빠가 외아들이니까 오빠가 모셔야 한다는 그 핑계, 이제 그만 좀 대세요. 친정엄마 친정아빠는 아들만의 부모가 아닙니다. 딸도 똑같이 자식입니다. 똑같이 모셔야 합니다. 친정엄마가 며느리한테 갈리고 있을 때 친딸이 나는 시집간 사람이라서 하면서 외면하면 그건 자식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시어머니와 다시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78세가 되셨고 저는 47세가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가끔씩 제 손을 잡으시고 우리 며느리가 내 진짜 딸이다 하시면서 우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5년 전 그 전복죽 그릇이 떠오릅니다. 그날 제가 손을 안 뗐다면 우리 가족은 영영 그 거짓 평화 속에서 썩어들었을 거예요. 그날 제가 손을 떼고 친정으로 내려갔던 그 결정이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린 결정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이여, 자신을 너무 갈지 마세요. 당신도 사람입니다. 당신이 한 번씩 손을 놓아도 세상은 안 무너집니다. 오히려 당신이 손을 놓아야 비로소 다른 가족들이 자기 몫을 알게 됩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 같은 며느리님이 계시다면 부디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시어머니의 위치에 계신다면 오늘 한 번만 며느리 손잡고 고맙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만 진심으로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며느리 5년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억울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내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는 그 댓글 하나하나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자리, 그게 바로 이 댓글창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한 번이 저 같은 사람들 이야기가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며느리님, 아드님, 따님 모두에게 한 번씩 고맙다는 말씀 꼭 해주시기를 바라며 인생사연 우체국 오늘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